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호TV의 박정호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신소재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소재를 한 10차례 가까이 쭉 할 겁니다. 근데 오늘도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가끔 저도 취미생활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또 소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소설은 SF 소설, 과학 소설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예전 소설인데 누가 추천해 주셔서 넥스트라는 소설 재밌게 또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SF 영화와 과학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해저 이말리라는 노틸러스호 나오는 그 과학 소설을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때부터 취미에 들어서 그 뒤로 한동안 계속 과학 소설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제가 나이 들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고 특히 저야 이제 신산업 육성 전략자는 게 제 가장 주요 그 과제 중에 하나고, 용역도 그런 걸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 분야를 하다 보면 그 이공계 그 교수들하고 코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이공계 교수님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려주는 미래, 또는 해외에서 그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들이 그리는 미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더니 세상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 또는 중학교 시절에 과학소설에서 또는 SF 영화 감독들이 그렸던 미래 모습이 조금씩 그려지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특히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해저 이말리의 노틸러스호는 신소재 부분에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됐던 구절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틸러스호라는 이 잠수함은 아주 오랫동안 해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잠수함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소설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노틸러스호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무태 정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해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료예요. 우리가 노틸러스호는 디젤 엔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핵융합, 이런 핵 발전,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노틸러스호의 에너지원은 바닷물입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물에 있는 원소기호로 따지면 11번 나트륨을 노틸러스호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거기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요, 이 원소기호 11번을 바탕으로 2차 전지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사실 순수 과학 분야에서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참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하면 어느 SF 영화 우주 오디세이에서는 우리 타블렛 PC와 유사한 장면을 제가 봤고요, 터미네이터에서는 뭘 봤고요, 다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소재를 얘기하고 나머지 거는 이제 다른 과학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참 놀라운 예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트륨은 국제 통용 용어로는 소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원소기호 11번을 나트륨으로 부르게 된 것은 독일과 일본의 어떤 체계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이 소듐을 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국제적으로는 소듐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노틸러스호가 이 소듐을 바탕으로 가동되는 이런 배인데요. 최근 들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리튬 말고 다른 어떤 소재를 이제 사용해서 2차 전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듐을 활용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전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거듭남도 결국 소재 싸움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신소재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환타지 소설 속에서 우리가 봤던 게 실제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물건들이 소재의 집약체다, 신소재의 집약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 여기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도 이 아이폰이라는 이 스마트폰 역시도 신소재의 집합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쓰려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터치 스크린도 어떻게 보면 투명한 유리 필름이 전기적인 신호가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터치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터치 스크린이 가능한 것은 투명 필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인디움 주석 산화물이라고 하는 ITO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반도체도 다양한 신소재가 사용되고, 2차 전지도 다양한 신소재가 사용되고, 터치 스크린도 ITO라는 이런 새로운 신소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하나도 결국 신소재 덕분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반도체 기술이 집적되어서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도래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소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앞으로 그런 흐름이 더욱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파고 얘기 지난번에도 해드렸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21년 동안 1만 번의 바둑 대국을 돈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알파고는 어떻게 됐느냐? 1년 동안 10만 번의 바둑 대국을 둬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세돌 구단을 이긴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대국을 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때문인데, 그런데 이 반도체는 또 뭐가 기반이 돼서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신소재입니다. 우리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경우의 수가 한 사람이 평생 가도 다 그 경우의 수를 다 접해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10의 170승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공이 170개 있는 정도의 경우의 수를 가진 게 바둑의 수인데, 이것을 알파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직접 체험해 봤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고, 그 인공지능 기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반도체의 신소재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약 개발할 때도요, 단백질의 접힘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트라이 앤 에러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데요. 단백질의 접힘이라는 것도 현재까지 우리가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10의 300승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하는 사람도 10의 300승 정도의 수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해가면서 이런 걸 조합했더니 우리 몸에 이런 효능이 있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소재를 만든다라는 건, 또는 신약을 만든다는 건 엄청난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좀 전에 제가 신소재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수많은 제품들의 집약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수많은 제품들이 신소재 집약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합하겠네요.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들을 육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근데 그 인공지능은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 반도체는 신소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요지가 뭡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점점 창궐할 신약 분야라든가 신소재 분야라든가 이런 많은 새로운 분야를 수행하는 데 인공지능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데 그 인공지능은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반도체는 신소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결국 이런 신약, 신소재, 또 많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분야,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은 뭘 것 같으십니까? 인공지능이요? 반도체요? 신소재요? 사실 모두가 필요한 게 정답이죠. 제가 뭐 논쟁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모두가 다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해서 집중 육성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걸 해야 제일 부가가치가 큽니까? 제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큽니까? 이걸 보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느 걸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일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가 접근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조금 허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제도 전반을 들어엎지 않고서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외국에서 공부하러 한국에 온 학생들도 많이 봤고요,
또는 교환학생 등등을 통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같이 학생들, 다른 나라 학생들과 다 같이 공부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럴 때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외국 학생들과 같이 팀을 짜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공부한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린 뭐냐 하면 뭔가 체계적인 문제집 하나 딱 받아가지고 그거를 빠르게 내 걸로 답습하고 달달 외우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체계를 나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문제 해결하고 상황 판단하고 뭔가 접근하는 게 우리네 방식입니다. 이거를 바꾸려고 해도 바꾸는 게 옳으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 부분도 여러 논쟁이 많더라고요. 이 방법이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에요. 창조라는 것이 모방에서부터 나온다는 것들은 이미 많이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지금도 서울대학교의 모과에서 제가 수업을 하나 개설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 학교, 명지대학교에서도 제가 많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대학교에도 특강이라든가 팀 티칭이라고 하죠. 한 과목을 뭐 한 달씩 또는 한 달 반씩 세 교수가 나눠서 가르친다든가 이런 걸 의외로 제가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궁금했어요. 정말 그 주입식 교육으로 달달 외운 서울대생들, 그리고 그 주입식 교육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우리나라는 서열화돼 있으니까요. 서열이 좀 아래에 있는 다른 대학들, 그러면 이건 주입식 교육에서는 서열이 잡혀져 있는데 창의력, 상상력,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에서는 그럼 서열이 다를까? 라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나 선행 연구도 살펴봤지만 임상적으로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등을 통해서 제가 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이런 것들을 확인을 직접 해봤는데,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걸 팩트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적합한 건지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순발력, 이게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즉 주입식 교육으로요, 많은 지식을 달달 외우던 그냥 문제지만 쪽쪽 풀고 과외를 통해서 자기가 내재화했던 간에, 하여튼 간에 그 두둑한 지식과 그 두둑한 여러 가지 경험들, 뭔가 문제를 풀었던 그런 것들이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었을 때 그걸 풀어나가는, 그래도 노하우들을 만들어내는 힌트가 됐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외국 학생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보면 어떠냐? 이게 좀 우리 또 서울대생들이나 뭐 연대생들, 고대생들, 카이스트생들에겐 좀 미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앞서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사실 문제집, 교재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교수랑 학생이 토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이 토론이 꼭 다 옳은 거다라고 또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순간에 딱 이르면 야, 이게 교수들이 쫄아요. 네. 학생들의 질문의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가 뭔가 질문하고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집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논리적인 대응들을 통해서 뭔가 학습하려는 그런 기저가 훨씬 더 높고 성숙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정치권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도 반성 많이 해야죠. 답을 정해놓고 가끔 무조건 거기가 옳은 근거들, 그런 거 보면 반갑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싫고, 그런 게 아직까지는 우린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외국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부하는 데서는 훨씬 그게 유용하고, 그런 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을 따는 건 이 뭐라고 할까요? 체계가 우리랑 완전히 머리가 틀이 다른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야,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단기간에 그냥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 교육 전반에 근간을 들어엎어야 되는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나 신소재인데요. 반도체는 이미 우리가 꽤 잘하는 분야가 많고, 그리고 그걸 더 잘해야 되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선 그럼 뭐가 필요한다? 신소재네요. 그리고 신소재 자체를 우리가 타겟팅하는 것도 잘할 수 있을까? 예, 잘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 소재라는 것은요, 한국인들이 외국에 있는 학생들, 학자들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아니라 잘하는 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근성의 그 또 민족 아닙니까? 우린 끝까지 물면 끝까지 해보거든요. 바로 그 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근성이라는 게 조금 전에 신약도 한번 말씀드렸죠. 10에 300승 가까운 단백질 접힘의 조합들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곳은 이런 신약 발달에 대해서 20세기 초부터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어떤 조합을 해봤더니 이건 안 되더라. 이렇게 조합했더니 이것도 안 되더라. 이렇게 조합해서 뭐가 되는 줄 알고 임상실험을 10년 해봤는데 에휴 이것도 효과가 없더라. 이게 족보처럼 다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힌트들을 우리가 많이 못 가지고 있는 우리 아니면 노하우를 많이 못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뒤늦은 제약사들 아니면 뒤늦은 대학의 많은 신약 개발 랩실들 이런 데서는 이제 미국과 일본과 독일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했던 것들도 일부는 답습을 해야 됐는데 그런데 게임의 룰이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같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신약이나 신소재를 만드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 앞서 출발했던 사람들과 우리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게임의 룰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턱 밑에서 출발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런 신소재라 신약이 어딘가에서 개발되면 그 약 자체를 만드는 제조 기능 그리고 그 신소재를 활용하는 제조 기능은 누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에 의존도가 높은 인더스트리들도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가 간의 위상이라는 것도 서열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소재 좀 만든다는 걸로 우리나라 압박하는 회사들에게 국가들에게 우리가 신소재 부분을 내재화했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의 원래 기득권 이것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신소재 분야 반드시 우리나라가 육성해야 될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요. 그렇다면 신소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소재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하나하나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